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5년 8월 21일 뉴스 등을 모아서 짧게 그렇지만 통찰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중요한 흐름들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부터 기술의 진화, 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까지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이 참 많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먼저 한반도 상황부터 볼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있었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의에도 불구하고 나온 반응인데요. 이게 단순한 수사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통일 목표 폐기나 러시아와의 밀착,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이겠군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핵전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북한의 강경 노선이 실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긴장이나 외교적 고립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순 없죠.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맞물리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전보다는 러시아 쪽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여기서 이제 휴전과 평화협정의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휴전은 일단 싸움을 멈추는 거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평화협정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들, 예를 들어 돈바스 전체 같은 영토 할량이나 나토 가입 포기, 이런 걸 포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국제법 원칙에도 좀 어긋날 수 있겠네요. 무력으로 영토를 바꾸는 걸 금지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국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유럽 동맹국들 생각도 좀 다르고요. 러시아를 믿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죠. 참, 강대국의 셈법과 당사국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 보이네요. 자, 미국 내부 정책 변화도 좀 보죠. 이민 신청할 때 반미주의 성향을 심사한다고요? 소셜미디어까지 본다니 이거 논란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야 테러 지원이나 폭력적 반미 활동 연관성을 보겠다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미주의라는 그 정의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아요. 정부 정책에 그냥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도 있고 심지어 과거 메카시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요.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에 무기 밀반출하려던 중국 국적 남성이 8년형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남한 기습 공격용이라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관리들이랑 접촉했고 한 200만 달러 정도 받아서 롱비치에서 홍콩 통해서 무기를 보내려다 잡혔다고 합니다. 총기 사업체 인수까지 시도하는 등 계획이 꽤 치밀했더라고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자, 이번엔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그 자사의 클라우드 기술 애저가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가자지구 주민 감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비스 약관 위반 소지도 있댔네요. 그렇죠. 그래서 긴급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약관 문제를 넘어서 빅테크 기업 기술이 이런 지정학적 분쟁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듀얼 유스 기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사내 직원들 시위도 있었다고 하고요. No Azure for Apartheid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요.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앞으로 계속 논의될 문제겠군요. 자, 테슬라 소식도 뜨겁습니다. 중국에서 3열 좌석을 갖춘 신형 모델 YL, 이거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첫날 환불 불가 예약금만 4만 건 넘게 몰렸다고 하니까 반응이 정말 대단하죠. 와, 4만 건이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일단 기존 모델 Y보다 한 20cm 길어졌고요. 삼열 공간도 성인이 앉을 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1열 헤드레스트 조절이나 통풍, 무선 충전, 2열 전동 허벅지 지지대, 전동 암레스트, 8인치 보조 스크린 이런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넣은 거죠. 거의 뭐 상위 모델인 모델 X 부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델 X 수요까지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시장 맞춤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테슬라의 현지화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스마트폰 시장 얘기도 해볼까요? AI 경쟁이 치열한데 구글 픽셀 앤의 매직큐라는 기능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매직큐. 이게 뭐냐면 앱을 막 옮겨 다니지 않고도 다음 행동을 알아서 제안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지도 앱에서 식당을 찾았으면 바로 전화 걸기 버튼을 보여주는 식이죠. 오, 편리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기 자체에서 처리된다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AI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 AI보다는 아무래도 기능 확장성이나 학습 능력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구글은 일단 프라이버시와 속도를 잡겠다는 전략인데 앞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AI와 어떻게 경쟁하고 차별화할지가 관건이겠죠. 뭐 애플, 삼성과의 AI 스마트폰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부다비 소식입니다. 여기가 완전 새로운 테마파크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디즈니랜드 유치까지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페라리 월드나 워너브라더스 월드 같은 곳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디즈니랜드까지 들어서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중동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 여행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특히 실내형 테마파크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겠네요.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루브르 아부다비 같은 문화시설과의 연계도 가능하고요. 글로벌 관광 지형에 꽤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변화들을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지정학적 역학관계부터 기술 발전, 시장 흐름까지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연결되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변화의 파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스마트폰부터 전쟁의 양상까지 모든 것에 바꾸고 정치 지형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5년 혹은 10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과 정치, 사회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